먼저 발표 자료 한번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 줌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 요 발표 자료 보이시나요? 소리도 네, 보입니다. 들리시겠죠? 예. 네, 아, 제목은 알기 쉬운 풍동 실험과 풍화중. 굉장히 좀 거창하긴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원래 이게 좀 특수한 분야라서 내용이 좀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요. 내가 가급적이면 그 전에 제가 근무했던 삼성물산에서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내가 설명을 한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부터 소개해드리면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거기서 풍공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뭐 속된 말로 풍공학의 아버지가 만든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물산에서 근무했고 제가 2018년도에 이제 한양 풍동실험연구소로 와서 지금 이제 뭐 풍동실험 또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은 이제 한국풍공학회도 활동하고 있고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위원이긴 한데 지난 2, 3년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심의 건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사진에 하나는 제가 풍동 실험동에서 찍은 거고요. 셀피 찍었고 두 번째는 여기 위치를 아시는 분이 있으려나? 예, 여기 싱가포르입니다. 예, 이렇게 좀 재미있게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인 임준택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아무래도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도대체 풍동 실험이라는 게 뭔가 이 과정을 저희가 한번 짧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풍동 실험은 총 이렇게 크게 보면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6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풍동 실험을 하게 되면 건축 설계사로부터 설계 도서를 수급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죠. 이것이 풍동 실험 모형을 만들기에 적합한지.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그게 검토가 돼서 도면에 설계된 도서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풍동 실험을 위해서 저희가 실험 모형을 만들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실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특수하게 제작을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풍동 실험 기간에 한 40% 이렇게 본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 설계사로부터 그 해당 풍동 실험 대상동이 되는 그거의 구조 동특성 자료를 수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검토를 저희가 합니다. 제대로 그 동특성 자료가 왔는지 검증을 하고 또 검토도 하고요. 이제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비로소 풍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 풍동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풍동 실험이 끝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풍화중을 해석을 하고 또 평가하는 이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힘들고 중요한 단계겠죠. 그래서 이제 풍화중이 도출이 되면 이 풍화중을 저희가 바로 최종 보고서에 담지 않고요. 구조 설계사와 협업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1차적으로 풍화중을 구조 설계사한테 제공을 하죠. 그러면 구조 설계사는 그 풍화중을 받고 그 풍화중이 이제 구조 해석 모델링에 반영을 해서 설계에 적정한지 아니면 뭐를 또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상호 간의 피드백 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 게 뭐 적게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요. 많게는 세네 차례 이렇게 진행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이제 이 도출된 풍화중으로 설계를 진행하겠다. 그런 저희가 의사를 전달받으면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발주처한테 납품하는 요 총 6단계로 풍동 실험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을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셨나요? 네. 저희가 한 1분 20초 이 정도로 좀 압축해서 풍동실험 전 과정을 아까 제가 6단계를 좀 단계별로 저희가 촬영을 해서 좀 제공을 해봤는데 너무 빠르게 지나갔나요? 이제부터는 좀 제가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풍동 실험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하는 종류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주골조 설계용 풍력 실험이 가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여기 우측에 사진에 보시면 이 크기가 좀 한양풍동실험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요 풍화중 계측 장비인데 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트에 가다 보면 참치캔, 참치캔 크기 정도 됩니다. 여기 요 센서 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모형, 요게 이제 풍력 실험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요 풍력 실험 모형을 요 센서 위에 놓고 바람이 불어서 전도되는 모멘트를 각 축별로 측정을 하는 것이 풍력 실험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풍력 실험을 통해서 측정되는 것은 전도 모멘트입니다. 이 풍동 실험, 요 풍력 실험 모형의 X축, Y축, 비틀림, 요거의 모멘트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 항목은 측정이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전성 평가용, 사용성 평가용. 그거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기 전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밑에 그림의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커다란 원형 테이블 안에 실험 모형을 놔두고 그 테이블이 돌아가면서 10도 간격으로 36개 풍향에 대해서 풍하중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좀 찍은 건데 풍력 실험 모형이고요. 여기 하얀색으로 된 것은 주변에 있는 주변 건축물입니다. 주변 건축물은 그렇게 상세하게 표현을 안 하긴 합니다. 우측에 있는 것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장 파사드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정밀하게 막 표현된 부분이 많아서 한양풍동실험연구소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좀 상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저희 자체 모형팀에서 한 땀 한 땀 제작해서 실험 모형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평가 항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안전성 평가가 이제 이 주골조 설계용에서 가장 중요하죠. 크게 보고서에서 보면 다른 부분 다 필요 없고 최대 층별 풍화중, X축, Y축, G축 이거의 최대 층별 풍화중과 또 그거와
동반돼서 나오는 하중 조합 계수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성 평가가 아무래도 이제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그건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최상층에서의 수평 변이 그 양이 어느 정도냐. 그다음 또 최상층 뭐 모서리나 뭐 그런 데서 응답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성 평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기준으로 정립을 하지 않고 권장치로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평변이 같은 경우는 500분의 H, 뭐 응답 가속도 같은 경우는 ISO에서 규정하는 어떤 거주형 건물이냐 아니면 상업용 건물이냐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거에 그 권장치 이내에 구조물이 설계가 되느냐 이런 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안전성 평가용인데 현재 KDS 2022에는 안전성 평가가 일반적인 구조물은 제형 기간 500년에 상응하는 풍화중을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 표에 보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최대 층별 풍화중입니다. 여기 보면 층이 있죠. 왜 이렇게 있냐면 그 층에 이제 일반적으로 구조 설계하다 보면 질량 중심에 다이어프레임이 묶여 있거든요. 그 다이어프레임 질량 중심에 요 X축, Y축, G축에 요 하중을 이제 제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중이라는 게 최대 하중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작은 수치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 축의 이 최대 하중에 동시에 작용한다. 이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한양풍동실험연구소는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 뭐 1, 2, 3위 그런 업체랑은 비슷하게 최소 24개의 하중조합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최대 층별풍 하중과 우측에 있는 24개의 하중조합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 중에 가장 불리한 걸로 설계를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용성 평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평 변이죠. 사실은 이제 외국 풍동실험 업체에서는 수평 변이 이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수평 변이는 이 풍화중에 의해서만 오로지 결정된다기보다는 이제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활화중, 고정화중 이런 걸 같이 조합을 해서 구조 해석 모델링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형 기간 5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도 나은 편이 그 전에 KBC 2016 때는 제형 기간 100년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요. 제형 기간 100년인지 1년인지 5년인지 무조건 그냥 500분의 H가 만족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이제 제형 기간 50년을 줄었고 해외 다른 데에서는 30년도 있고 뭐 30년에서 50년 요 사이를 분포를 하는 게 요즘 추세이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최대 응답 가속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국제적으로 ISO에서 제시하는 제한치 아니면 그 권장치 그 이내를 충족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 권장치를 초과했을 때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의해서 진동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예민한 정도가 달라서 예민한 분들은 이 수치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데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성 평가는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풍동실험 종류입니다. 외장재 설계용 풍압실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한양풍동실험연구소에서는 1024 채널, 국제적으로도 이 정도 갖고 있는 이렇게 풍동실험 업체는 좀 드물긴 합니다. 굉장히 비싼 장비고요. 이걸로 1024 채널을 동시에 개척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장비가 여기 밑에 그림 사진에 나와 있는 실험 모형, 풍압 실험 모형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풍력 실험 사진처럼 왼쪽부터 보면 전경이 있고 여기 풍압 실험 모형 좀 상세가 있고 맨 우측에 보면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점처럼 시커먼 점처럼 막 그게 있는데 그게 풍압공입니다. 영어로는 프레셔 탭이라고 돼서 거기서 압력이 측정돼서 우측 그 계측 장비로 다 전달이 돼서 계측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평가 항목이 세 개가 있습니다. 풍압 실험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풍압만 측정을 하고요. 그 측정된 풍압을 토대로 세 가지를 평가 항목으로 도출합니다. 첫 번째가 외장재 설계용 피크, 외압 계수 이런 거는 좀 이제 무차원으로 나타내는 거죠. 아마도 뭐 실무하신 분들은 뭐 이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모르시는 분이 꽤 됩니다. 풍동실험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모든 요 설계 풍압, 요 외장재 설계용 풍압 중은 국부적인 풍압입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이건 어떤 외장재의 유효 수압 면적이 1제곱미터죠. 그거에 해당하는 거라서 만약 외장재가 그거보다 훨씬 큰 외장재를 설계하실 때는 그거에 맞게 유효 수압 면적에 맞게 여기 설계 풍압 정보에다가 저감된 수치를 곱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참고용으로 아무래도 수치만 나와 있으면 좀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풍화중을 구획을 해서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건 그거를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피크 외압 계수. 보고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랭크를 한 1위부터 지금 내가 자르다 보니까 20위까지밖에 없는데 한 30개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는 거냐? 여기서 지금 1순위로 나온 거 제일 크게 찍힌 게 마이너스 3.57 두 번째 컬럼에 보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마 KDS 2022에 보면 외곽 지역, 모서리 지역은 마이너스 3.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확인하는 용도죠. 발주처나 외장재 설계하신 분이 요게 기준 대비 어느 부분 어느 정도 초과됐습니까? 그거가 어디입니까? 하면 저희는 요 랭크로 매긴 거를 먼저 보고 어디 부분이겠구나. 그 부분이 모서리 부분인지 아니면 중앙 하단인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실험 하중의 적정성이나 어떤 저희가 컨설팅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국부풍압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거든요. 근데 실제 외장재는 뭐 1제곱미터의 사이즈로 설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창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맞게 뭐 유효 수압 면적이 한 5제곱미터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제공해 드린 거에보다 적은 하중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유효 수압 면적별 어떤 적용하는 계수는 어디 있느냐? 그거는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차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요 풍화중 구획도입니다. 요건 참고용으로 드린 겁니다. 종종 이제 파사드 엔지니어들이 저희한테 요 구획한 거를 CAD 파일로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구획한 것은 참고용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시라 이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구획을 저희는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파사드를 전문적으로 설계하신 분은 본인 나름대로 구획을 하셔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공을 할 때 이 구획대로 창호 시스템이나 외장재 시스템을 하시기는 힘들겠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설계가 되겠고 하겠지만 시공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사용하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풍환경 실험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듯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소위 건안평 대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특성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면 실험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요즘에 이제 부산 지역이나 해안가 아니면 뭐 리조트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냥 필요성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도 요즘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맨 왼쪽은 전반적으로 본 요 풍안경 실험 사진이고요. 모형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예, 풍압 실험 모형을 그대로 저희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운데 그림 보면 이렇게 풍압 측정, 풍압을 측정하는 그걸 만들었는데, 요거를 전문 용어로는 풍속 계측서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풍공학자인 얼윈 박사가 개발한 건데, 그걸 그대로 바탕으로 하고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맨 우측 사진에 보시면 그렇게 있고요. 실제 나무를 그대로 모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나무 같은 거나 조형물을 저희가 모사를 해서 실험 모형에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되는 것은요, 풍속을 측정을 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풍속 가지고 풍안경을 평가하는 줄 알고 있어요. 풍속 측정했더니 몇 미터 퍼 세컨입니까? 그러면 풍안경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풍속 가지고는 판단을 못합니다.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항목으로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제 풍안경 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풍안경 기준에 따라서 풍 쾌적도와 풍 안전도를 평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두 개를 평가한 결과, 풍안경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개선안까지 제공하는 게 풍안경 실험에서 얻는 두 가지 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희는 국제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인데요. 풍공학 전문가인 로손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풍안경 기준을 사용을 합니다. 이 기준의 장점은 어떤 풍속별로 활동하는 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풍안경이라는 것은 건축물 주변의 풍안경을 살펴볼 때 건축물 주변에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을 때는 커피도 마시고 또 야외에서 식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끼리 담소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출근하면서 빠르게 걷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활동이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 활동별로 적용되는 풍속이 다르다. 그거에 따라서 풍쾌적도와 풍안전도를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풍환경을 평가를 합니다. 풍쾌적도입니다. 이거는 안전도랑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이 주변이 쾌적한지 그걸 색깔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고서에 제출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 한 270도 근처에 C1이라고 진한 핑크색 여기가 조금 상황이 쾌적도가 좀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괜찮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붉은 쪽으로 가면 쾌적도가 나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풍안전도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대부분이 안전하고 한 군데가 S2 등급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에 저희가 실립니다. 그러면 저 S2가 찍힌 부분 사실은 대상 건물에 있는 사업 부지가 아닌 바깥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럴 때 뭐 이 다른 단지, 옆 단지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좀 힘든데 하여튼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는 아무래도 호텔, 리조트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 이런 곳에서는 풍안경 실험이 굉장히 유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실험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많은 내용이 좀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 첫 번째 실험 주골조 설계형 풍력 실험의 도대체 큰 그림은 뭘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큰 그림입니다. 아무 뭐 세부적인 내용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 큰 그림을 모르면 전체적인 개념이 성립이 안 돼서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작년에 제가 이제 논문 낸 거에서 발췌한 겁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영어로 써놔서 죄송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높이별로 다른 풍속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운데 이런 어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은 이런 바람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느냐? 맨 우측에 보면 이제 이거는 구조 하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 이제 각 층별 다이어프레임이 그거에 따라서 외력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실제 상황이 이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풍화중을 도출하는데 활용을 할 것이냐. 이 밑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기역학적인 어떤 특성을 실험을 통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요거는 건물의 형상, 주변 건물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냐. 이거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이거는 구조 설계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질량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감쇄비는 어떤지, 강성은 어떤지, 또 모두 형상은 어떤지 이런 기초적인 구조 동특성 정보를 제공해 주죠.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모멘트 응답을 구합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서 풍력 실험이라는 것은 풍력 실험에서는 모멘트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공력 모멘트 풍하중입니다. 저희 풍공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중입니다. 그래서 구조 동특성이 결부돼서 모멘트 응답 값이 나오고요. 이 모멘트 응답을 각 층에 적절하게 뿌려주는 것이 풍력 실험의 요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 이제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요거는 이제 뭐 풍공학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구조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알고 있다면 본인이 구조 설계하는데 굉장히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좀 풍화중 안 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풍동 실험을 하면 풍응답 결과가 바로 나온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구조를 이제 풍동 실험을 경험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바로 합니다. 그냥 풍동 실험하면 풍화중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배 방정식이 있는데 이건 뭐 구조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 지배 방정식이죠. 왼편에 있는 것은 구조하시는 분들이 다뤄줘야 되는 영역이라서 지금 바로 설명 안 하고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우측에 있는 외력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풍동실험 측정 영역이에요. 크게 세 가지에 의해서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까 풍동실험을 할 때 6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건축 설계사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하죠. 그거에 의해서 실험 모형을 만드는데 그 만든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건물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비정형적이죠. 이런 모형에 따라서 여기 외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동 실험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외형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검은 충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이 외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거 다 풍동 실험에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형이 일부 변경됐다. 이제 건축 설계하신 분들은 경미한 변경 정도다. 그렇지만 이 풍화중 입장에서는 경미한 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설계에서 경미한 설계 변경은 풍동 실험 입장에서는 굉장한 설계 변경. 조금만 변경돼도 이 외력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이 빨간색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풍동 실험을 재수행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 왕왕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왼쪽에 이제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뤄야 되는 영역에서 어떤 수정 사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구조 동특성이 약간 변경됐어요. 내부 벽체가 이동하면서 어떤 동적인 특성이나 질량 분포가 좀 달라졌어요. 이러면 풍동 실험을 다시 해야 되나요? 다시 할 필요 없죠. 여기 왼쪽은 실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험이 우측에 빨간색이 끝나면 왼쪽 부분을 저희가 구조 동특성을 구조 설계자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데스크탑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풍화중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는 재해석, 재평가만 다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풍동 실험이 가장 그럴듯한 이유.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풍동 실험을 통해서 풍화중이 나온 거랑 기준을 통해서 풍화중이 나온 거랑 어느 게 가장 좋은 거냐? 그나마 풍동 실험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현실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공학적인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요즘 모 전자회사에서 가전제품 할 때 비스포크 이렇게 말하듯이 진짜 맞춤형이에요. 이런 건물의 형상, 구조적인 독특성, 또 그 주변에 있는 건축물, 그거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풍화중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초기 설계에는 필요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요 빨간색 부분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실험을 하는 게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자, 이제 두 번째 그 우측의 빨간색의 F, 외력에 영향을 주는 거 보겠습니다. 기본 풍속이 가장 큰 영향을 주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제목 그대로 풍하중이니까.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이 지도별로 풍속이 차이가 나는 것을 친절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그림에 따라서 저희가 풍속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기상청 자료가 있다면 기상청 자료를 저희가 확률 통계 분석을 통해서 제형기간별로 다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이 기본 풍속을 나타내는 지도도 다 이런 확률 통계 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거를 바탕으로 작성을 됐거든요. 그 다음 요소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가장 민감한 지표면 조도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는 서울인데 한강변이에요. 기준에 따르면 지표면 조도를 구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정성적인 구분입니다. 왜냐하면 비전문가도 그걸 활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나 저쪽 한남동 요새 핫하다는 성수동, 뚝섬 이쪽에 있는 지역은 솔직히 말하면 지표면 조도 구분 거의 A에 해당하는 건데 국제적으로 미국 쪽에는 아예 A를 없애버렸죠. 우리나라도 사실 A를 적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없애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굉장히 보수로 봐서 지표면조도 구분 B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한강변은 아무래도 D에 해당하는 거죠. 한강은 거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심의에 가면 한강이 있으니까 D로 해라. 요거는 조금 풍공학적으로 적합한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한강변에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를 하면 지표면 조도는 뭡니까? 유체라는 것은 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유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동할 때 갑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아요. 천천히 변합니다. 그게 유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유체 역학적으로는 또 전문 용어가 있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기는 좀 적합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유체는 천천히 변합니다. 흡연을 즐기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담배를 필 때 담배 꽁초 끝다리에서 담배 연기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는 천천히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다 점점 흔들리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흔들리는 건 난류고요. 처음에 올라가는 건 정류, 그다음 여기는 전이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천천히 그게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이 구간, 이 어떤 특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갑자기 변하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지 실제는 천천히 변합니다. 그러면 저 북쪽에 있는 한남동, 성수동 그쪽에서 저기 광화문 쪽에서 서서히 바람이 불어오는 지표면조도 구분 B의 특성에 의해서 바람이 생성된 것이 불어오다가 한강변은 딱 도달하면 D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굉장히 거칠게 오던 바람이 D에서 완화되고 다시 여기 이제 요새 가장 집값이 비싸다는 반포,
압구정 이쪽으로 오면 D의 속성이 좀 섞여서 이제 정량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진짜 보수적으로 봐도 지표면적도 9분 C입니다.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아니면 어떤 고층 건물을 한다. 그러면 지표면적도 9분 C라고 보셔도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D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국제적으로도 많이 통용되는 이게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데이터 유닛이라는 이제 그런 데서 이게 굉장히 이제 공학자들이 또 실무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같은 성격의 자료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정성적인 평가가 아닌 정량적인 평가를 합니다. 정성적인 것은 그냥 이게 눈으로 보고 그냥 위성 지도로 봤을 때 얼추 이거 같다 이런 거고요. 정량적인 거는 풍공학적으로 다 저희가 해석을 해서 구분을 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부산항 근처 같은데요. 저 위쪽은 지표 면적도 B, 여기 부산항 쪽으로 바다 쪽으로 되는 건 D, 또 거기에 섞여 있는 건 C 이런 식으로 풍동 실험을 하면 세 개의 지표 면적도가 풍향별로 적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장표는 구조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좀 머릿속에 기억해 뒀으면 오늘 요거 하나만이라도 기억을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실제 구조물은 저렇게 뭐 X자형, T자형, L자형, 뭐 바지형, 요새 공동주택은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판상형 이런 형태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놨습니다. 그런 구조물을 마이다스에 이제 모델링을 하면 마이다스에 있는 풍화 중에는 이제 KDS 2022를 쓸 거니까 그러면 마이다스는 그런 뭐 십자형, L자형, T자형, 뭐 바지형 이런 걸 전혀 구분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각형 구조물로 인지를 합니다. 그게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랑 완전히 다르죠. 예, 실제는 이런 각형 구조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 근데 다 각형 구조물로 해요. 예. 그러니까 벌써 하중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하중을 구하는 거죠. 기준에 있다는 것은. 근데 풍동 실험은 그 모양 그대로 제작을 해서 바람의 영향을 측정을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춤형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외형이 수정된다? 그럼 풍동 실험을 다시 해야 되는 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은 오직 각형 구조물만 인지합니다. 이것도 위로 올라가면서 각형 구조물의 폭이 줄어든다. 그러면 BD 값을 잘못 인지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 풍하중을 구조 설계사로부터 받았을 때 하중이 굉장히 크다 아니면 굉장히 작다 하면 그 BD를 마이다스가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주의를 요구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사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아마 국책기관이었어요. 그때 한 6개의 풍동실험 기관에서 풍하중을 측정을 해서 서로 비교하는 그런 걸 했을 때에 저희가 제출했던 사진입니다. 각형 구조물인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가장 이상적인 이게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나온 풍하중을 기준에 담아놨죠. 예.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것은 실제 상황이고요. 뭐 주변에 높낮이가 다양한 구조물들이 많고요. 또 사업 대상지 안에서도 건물도 군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반영을 해서 실험을 하는 게 이제 보다 정확하겠죠. 자, 아까 지배 방정식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구조 설계자가 본격적인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되고 본인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 보면 M은 질량이고 C는 감셉이고 K는 강성인데 이제 구조 설계자는 요 세 가지 항목을 적절하게 튜닝을 하면서 구조 설계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기준 풍화 중에 입각을 해서 요 MCK를 조합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우측에 앞서 설명드렸던 외력을 층해서 이 MCK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풍화중을 산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구조물은 질량을 좀 무겁게 해주세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감쇄비를 올려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강성을 좀 조절해 주세요라고 저희 이제 풍화종, 풍동 실험 하시는 분들은 구조 설계하시는 분한테 요청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조율을 세 가지를 내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구조물을 무겁게 해주면 됩니다. 예, 바람은 건물이 무거우면 바람은 그렇게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옛날 뭐 1930년대 지금 뉴욕에 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요즘 건물들은 더 높게, 더 가볍게 이게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구조물을 무겁게 해달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수용하기 힘든 항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조 감쇄비를 좀 증가시켜 주십시오. 하면 이 풍화중을 좀 제어하는 데 좋습니다. 하는데 뭐 아주 특수한 구조물이나 특별한 경우에 이제 뭐 감쇄 장치를 또 부가적으로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아무래도 뭐 철골 구조물보다는 RC 구조물이 기본적인 이제 감쇄 능력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뭐 공동주택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골 구조물로 막 100층을 한다. 그러면 바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게 세 번째가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어떤 구조 강성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 물론 이제 구조 강성을 추가로 확보하면 무조건적으로 풍화중 저감에 유리하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강성을 조금 확보해 달라고 하면 이제 지진 쪽에서는 조금 달갑지 않은 상황일 수 있는데 바람 쪽에만 본다면 강성을 좀 더 확보해 주는 게 풍화중을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대적인 수치 저감에서요. 자, 이제 적정 구조 감소면 무엇일까? 음,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ISO에서 제시하는 요 감쇄 수치를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수치가 적습니다. 실제 적용하는 거에 비해서. 근데 뭐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요 수치보다는 높거든요. 퍼센트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ISO 그 기준에 있는 수치를 차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이전 기준이죠. KBC 2016에서 했던 게 지금 아직도 이제 실무에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감세를 굉장히 적게 보는 우리나라 기준상으로 보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높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이 감세비를 이렇게 여기에만 집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조금 더 감세비를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실측 데이터와 좀 더 면밀한 비교가 필요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홍콩 쪽에 뭐 에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실측을 해서 그 실측된 자료를 기반으로 감세비를 좀 더 좀 원활하게 아니면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자, 이제 요거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하중조합계수는 한양풍동실험연구소에서 24개인데 다른 국내 풍동실험 기관이나 뭐 업체에서는 다른 개수를 제공하던데요. 예, 뭐 어느 게 정답이냐 하면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만약 네 군데의 요 포락선, 요 타원형 요거를 감싸는 거를 만약 포장지로 감싼다. 박스로. 근데 사각형 박스로 감싸면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옵니다. 왼쪽의 그림에서요. 그러면 이 빈 공간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딱 감쌀 수 있는 박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 뭐 실제 뭐 우체국이나 뭐 마트에 가면 박스는 다 각형 박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죠.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게 8개 포인트라면 빈 공간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이 어떤 하중을 더 많이 고려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Y축과 X축만 해서 8개니까 이게 세 개의 축이 서로 막 섞이면 곱하기 3 하면 3, 8이 24, 최소 24개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뭐 한 100몇 가지 이렇게 100개 하중 조합까지 쭉 해봐도 24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뭐 3개부터 3개, 6개, 9개, 12개, 뭐 15개 뭐 이렇게 가면 급격하게 이 불필요한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24개 해서 이 풍화중을 최적으로 구조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또 이것도 논란이 되는 또 하나의 항목입니다. 80%. 기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구는 기억하지 않고 80%만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영어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끼리, 오렌지는 오렌지끼리. 비교하려면 대상 자체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80%도 기준과 풍동 실험을 비교할 때는 그 실험 조건이나 건물의 형상이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에서 나온 풍화중은 각형 구조물이고 주변 건축물이 막 엄청나게 큰 건축물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도출된 값이 기준 풍화중이다. 그러려면 실제 풍동 실험에도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는 제가 경험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풍동 실험에 나온 값은 그대로 쓰는 것이 이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뭐 실제 하다 보면 주변 건축물로 인해서 뭐 차폐 효과가 있어서 뭐 그런 거 등등으로 인해서 하중이 대비 50%, 40%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구조 설계자 입장에서는 좀 이거 이대로 가도 될까? 이런 마음에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심의나 이런 데서 80%를 맞춰오세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80%는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지쳐갈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만약 기준 풍화중이 풍동실험 풍화중보다 크면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을 저도 종종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가장 정확하게 풍화중을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풍동실험이다. 근데 기준 풍화중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납득이 안 되긴 하지만 뭐 설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기준 풍화중으로 기본적인 설계를 한 다음에 풍동 실험을 통해서 나온 풍화중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긴 합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때문에 풍동 실험 풍화중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네, 반드시 기준 풍화중보다 작다. 이런 거는 오해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오늘 이후부터는 머릿속에 좀 지워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실제 건축물 형상을 반영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기준풍화 중에 반영합니다. 아까 말했죠. 무조건 각형으로 둔갑을 한다고요. 아무리 Y타입, T타입, L타입, 뭐 바지 형상 그걸 다 그냥 각형으로 둔갑을 시켜요. 두 번째, 인접 건축물 영향 전혀 반영 못합니다. 기준풍화 중은. 다양한 풍향 전혀 고려 못합니다. 그냥 X축, Y축. 그리고 그 풍화중을 평가하는 기법조차도 풍동실험에서 평가하는 기법에 비해서는 좀 단순화된 평가 기법이라서 이 네 가지 요소 때문에 기존 풍화중과의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큰 경우는 주변 건축물 때문에일 수도 있고 그 건축물의 형상이 풍화중에 좀 불리할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 풍향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풍화중이 작게 나오는 경우는 인접 건축물에 의해서 차폐 효과, 보호 효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형상이 바람에 굉장히 유리한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풍공학이나 요 풍동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풍화종을 나오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 설계사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저도 실무를 하지만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예요. 왜 기준 풍화종보다 크냐 결과가 풍동 실험 했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뭐 제가 임의를 줄여드릴 수 있는 거뭐 제가 그럼 줄여드릴게요. 그럼 좀 키워드릴게요. 이건 조작이죠. 그러니까 풍동 실험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저희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인적 검증물을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살펴봐서 어느 정도 증폭이 되는지 어느 정도 차폐가 되는지 이런 걸 살펴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크면 또 저희도 이거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보통 보고서에는 요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보고서에는 요 세 가지 요소를 구분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요 보시는 그림처럼요. 그림에서 보면 어, 진한 노란색은 공진 성분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비공진 성분, 파란색은 평균 성분. 요 세 가지 성분으로 풍화종은 구성이 됩니다. 근데 1번과 2번은 구조 설계하신 분이 전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요 풍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조절을 못합니다. 오직 건축 설계 하신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균 성분은 건축물의 형태랑 인접 건축물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뭐 사실 인접 건축물도 손 쓸 수 없죠.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어질 예정이거나. 그러면 건축물 형태를 공기역학적으로 바꾼다? 그런 거는 이제 롯데타워급 그 정도 뭐 500m, 600m 이러면 공기역학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고요. 풍화중 전문가와 건축 설계자, 구조 설계자가 다 모여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안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미 설계가 진행이 완료가 된 상태라서 평균 성분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공진 성분도 이 바람의 난류 특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성분이긴 합니다. 근데 뭐 바람을 우리가 바람아 불지 마라. 이 사업 부지에는 바람은 뭐 난류 바람은 오지 마라. 태풍아 오지 마라. 뭐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절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하중입니다. 그러면 3번 공진 성분만 구조 설계하시는 분의 조치에 따라서 그 공진 성분의 그 수치 자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뭐 강성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변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모두 형상을 좀 약간씩 좀 깨끗하게 뽑아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공진 성분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에서는 공진 성분이 지배적입니다. 자, 요즘에 뭐 유행한다고 하는 구글에 노트북 LM을 써서 한번 이 장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요게 뭐 요걸 딱 보시고 아시는 분은 음악을 많이 아시는 분 같아요. 저는 음악에 뭐 전혀 관심이 없지만 그 좀 과거의 노래긴 하지만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치 여기 풍응답과 풍하중이 무슨 차이냐? 풍하중은 저희 이제 이 풍공학 쪽에서 보면 바람이 분다라는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의 풍응답은 건물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물을 뭐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저처럼 감수성이 거의 없는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경우죠. 그게 응답입니다. 풍하중은 바람에 의해서 그냥 건물의 형상에 따라서 부는 하중. 그거를 요 풍공학 저희 풍동 실험 하는 사람들은 풍하중이라고 하고요. 이제 구조적인 독특성에 따라서 건물의 유연한 정도, 딱딱한 정도 그거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집니다. 요거는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종된 결과물은 풍응답인데 이 풍응답 결과를 보고서에 실어서 전달하거든요. 구조 설계하신 분한테. 그럼 구조 설계하신 분은 그거는 응답이 아니겠죠. 인풋 조건이니까 하중이겠죠. 예, 그래서 요 말은 어느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바람 쪽에서는 인풋 결과와 아웃풋 이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풍응닭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까 뭐 제가 현실적으로 강성 조절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질량은 좀 힘드니까. 뭐 그렇게 조절하면 효과가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풍동 실험 하신 분한테 요 강성 조절에 따라서 강성이 조절되면 아마 고유 진동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뭐 5%씩 뭐 차이를 둬서 뭐 세 가지, 네 가지 케이스의 풍화중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조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면 설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KDS 2022에서 풍화 중에서 좀 주요 사항들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강도 설계 기법으로 갔고요. 그래서 1.3이 저 풍화 중으로 다 녹아들었습니다. 어디로 녹아들었냐? 기본 풍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예, 기본 풍속. 과거에 제형기간 100년이었는데 500년. 어떤 분들이 이래요. 500년 되면 이거 풍화 중에 엄청 크게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실무를 해보니까 오히려 KDS 2022를 하시면 풍화 중에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최신 기준을 쓰세요. 자, 이제 기본 풍속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행정구역별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인천, 대표적인 게 인천, 부산인데 행정구역 보면 과거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제형기간 100년이 28m입니다. 근데 지금 제형기간 500년으로 했는데 인천인데 행정구역으로 어느 지역은 28, 어느 지역은 34.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제형기간 100년이면 부산 지역은 무조건 해안가든 저 김해나 양산 쪽이든 38m였어요. 근데 지금은 38에서 44. 네, 그래서 어느 부산 지역이라도 어느 지역에 있는 거에 따라서 최신 기준, 이제 최신도 아니죠. KDS 2022를 쓰면 풍화중이 대폭 줄어듭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건축 구조 하신 분들한테 질의는 많이 안 오고 이제 건축 설계사로부터 질의가 많이 옵니다. 대상동 판정 기준이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정량적인 게 아무래도 나머지 조건은 정성적인 조건이 많아서 정량적으로 풍진동이 우려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풍력 실험과 풍압 실험을 다 해야 됩니다. 형상비 3.0 이상. 그러면 2.998은요. 저희는 2.998도 3.0으로 해서 풍동 실험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3.0 지금 현재 기준에서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준 개정에 3.0으로 해달라 해서 이제 아마 수정될 건데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이 되면 2.95 이상부터는 형상비 3.0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 새 기준이 되면서 외장재 파손 우려. 여기 이제 기본 풍속이 34m per sec를 초과하는 지역. 뭐 우리나라 해안가 지역은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형상비가 3.0 그런 거랑 관계없이 풍압 실험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해안가로부터 3km 이내. 이걸 놓치려서 지금 구조심의에서 실험을 해와라. 외장재 설계용 풍압 실험을 통해서 외장재를 검토하시오라는 의견이 지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해외에서는 과거부터 풍향계수를 적용을 했거든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해외 풍동실험 업체가 하면 국내 풍동실험 업체가 한 것보다 항상 풍화중이 적게 나오던데 그 이유는 해외 풍동실험 기관에서는 이 풍향계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뭐 0.85 그게 하한치긴 한데 그 정도만 사용해도 하중이 뭐 30% 이상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해외 풍동실험 기관, 업체 그런 데를 선호하신 분은 해외 업체가 정확한 거지. 국내 업체는 다 이상하더라고.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예, 뭐 제가 국뽕이 들어가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요 풍향계수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중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해외 기관에서는 풍향계수를 안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상 또 적용을 하면 위험하다라는 이상한 문구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표 면조도 구분, 이것도 그전에는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불리한 거로 쓰라고. 그럼 B와 D가 섞여 있으면 불리한 거 써라. 이건 정성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2022에서는 중간 단계로 써라. 상당히 그래도 풍부학적인 개념을 이 문구에 넣어놓은 거라고 봅니다. 그나마 바람직한 거죠. 예. 그냥 B와 D가 이렇게 혼재해 있다면 그 중간 상태인 C를 써라. 예. 이 자체의 문구 자체에 풍공학적인 개념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근데 추천은 이런 정성적인 판정보다는 정량적인 수단을 통해서 지표면 조도 구분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사용성에서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제형기간 100년에서 50년. 이것만 해도 굉장히 구조 설계하신 분한테는 자유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뭐, 여기 새로운 기준으로 수평 변이가 문제된 경우가 거의 5%도 안 될 정도로 줄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제가 권장드린 것은 해외 풍동 실험 업체에서도 하지만 마이다스나 ETFS의 고정하중, 활하중의 50%, 그 다음 50년 제형기간 풍하중 요 조합으로 수평 변이를 판단하시기를 추천합니다. 500분의 H가 마치 절대적인 기준량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권장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치 499분의 H면 건물이 붕괴될 듯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건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 풍화중 하한치 80% 얘기했고요.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5.2와 5.9가 그 중에 작은 거에 80%입니까? 큰 거에 80%입니까? 뭐 최근에 보니까 작은 거에 80%라고 이렇게 저희도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 부분은 연직 분포 형상 지수라고 요건 이제 전문적인 어떤 지표입니다. 풍하중을 평가하는데 전문적인 지표라서 사실 구조 설계하신 분은 이게 무슨 개념이지?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우리가 이제 건축 구조물을 자유진동을 해석을 해서 나오면 모두 형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배적인 모두 형상이 선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과거 기준입니다. 과거 기준은 무조건 다 선형이다. 그래서 베타가 1로 봤습니다. KBC 2016에서는요. 근데 현재 기준에서는 베타를 다양한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조물은 저렇게 선형으로 나오지 않고요. 비선형 모두 형상을 가집니다. 이거는 뭐 쉽게 이렇게 회귀 분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마이다스에서 요 마이다스 화면 제일 밑에 보면 1차 진동 모드의 연직 분포 형상 지수 베타가 기본적으로 0.5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바꿀 수 있는데 0.5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0.5라는 게 뭘 의미한지도 모르고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그러고 구조물을 설계해요. 그리고 기준에 따른 풍화중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예, 풍화중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해설편에는 요 수치가 나와 있는데 0.5, 1.0, 1.5, 2.0 요 네 가지만 쓰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자유진동 해석을 해서 진동 모드 형상 다 도출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팅을 해보세요. 그럼 아마 일반적인 X축, Y축 같은 경우는 0.95에서 한 1.3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피팅한 그 수치를 그냥 집어넣으세요. 0.5 대신에. 그리고 비틀림 같은 경우는 거의 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도출된 기준 풍화중을 풍동 실험 업체에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 이걸 0.5로 하면 굉장히 풍화중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 요 연직 분포 형상 지수 요거를 도출을 해서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만약 어려워,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구하는 게 힘들어. 그러면 풍동 실험 업체한테 요거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아마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요걸 반영을 하십시오. 긴 시간 동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영상 끝나고 나서 다 이제 취침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뭐 이게 이걸로 이 업으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주제. 사실 오늘은 또 다른 주제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요 주제와 조금 달라서 또 빌딩풍 요새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된 지 한 10년 됐죠. 빌딩풍 뭐 아니면 또 다른 거 뭐 이런 거를 좀 다룰 시간이 있었으면 했는데 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있겠죠. 그런 기회에 또 제가 경험했던 거를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명함을 여기에 이렇게 놔뒀으니까요. 언제든지 뭐 유선으로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도 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뭐 직원들도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은 저보다 훨씬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또 구조 설계하시는데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어, 이 풍화중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풍공학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미나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향해서 이번 기회 아니면 또 언제 또 이렇게 또 풍동 실험 전문가 모시고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지금 실무하시는 그 구조사무소에서 또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실무하시다가 뭐 정말 어려운 게 있다. 뭐 이런 것들 자유롭게 한번 여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시간을 드려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동안 좀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사님. 박사님이라고 네, 부르겠습니다. 네, 이 지진 항상 바람은 이렇게 지진이랑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은데 지진 네, 같은 경우는 그냥 질량이 있는 노드에 일관되게 가속도가 입력이 되는 그런 형식이라 사실 예, 하중 자체에는 뭐 집안의 불확실성, 뭐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이런 가속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은 뭐 불확실성이 너무 크지만 하중 자체는 좀 심플한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중 자체는요. 근데 예, 또 풍하중은 보면은 공기 역학, 역학, 유체 역학
일단 기본 시작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용어도 참 정말 좀 난해한 것들이 많고 또 용어가 일단 너무 난해하죠. 그리고 개념도 좀 난해할 것 같고요. 일반 건축 구조를 대학에서 전공하신 분들은 그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풍동 실험을 의뢰하기 위해서 뭐 구조사무소에나 아니면 어떤 뭐 연구실이든지 풍동 실험을 의뢰하기 위해서 뭔가 좀 갖춰야 될 것들, 뭐 제공을 해줘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좀 리스트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풍동 실험을 의뢰받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 풍동 실험을 수행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걸 보면 어, 구조 심의 전에 풍동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시점은 뭐냐? 건축 심의가 완료된 시점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에 상당수 부분이 건축물의 외형이 바뀌면 풍동 실험을 다시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건축 심의가 통과되면 이제 건축물의 외형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안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심의가 통과돼서 건축물의 외형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되고 내부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이나 배치가 바뀌지 않는 그 시점부터 풍동 실험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보통은 풍동 실험 업체한테 어,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뭐 평면도, 인면도, 배치도, 단면도, 조감도 이런 걸 제공을 합니다. 그런 풍동 실험 업체에서는 그 자료를 그게 이제 공유 가능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요. 어떤 분석을 하냐? 아까 이게 풍동 실험 대상인지 아닌지. 거기 첫 번째 형상비 3.0 이상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부지 안에 총 6개 동인데 이 중에 4개 동이 대상입니다. 2개 동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닌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의무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풍동실험 4개의 대상이 정해지면 그 4개 대상에 대한 견적을 드리고요. 이제 발주처에서는 그 견적을 통해서 여기한테 어떤 특정 업체한테 풍동실험 용역을 맡기지 아닐지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이 돼서 계약을 맺으면 이제 아까 풍동실험 6단계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건축 설계사는 건축 설계도서,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배치도, 조감도, 그다음 그 사업 부지 주변의 어떤 인접 건축물에 관한 정보 이거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검토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모형을 들어가고 또 저희는 이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사업 부지 반경 한 500m 이내에 어떤 건축물인지 다 분석을 하고 지형 조건 다 분석을 하고요. 그 사이에 또 해당 사업 부지가 위치하는 거에 기본 풍속, 난류 특성 이런 거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 설계사는 뭐 합니까? 저희 한양풍동실험연구소 같은 경우는 풍동 실험을 수행하기 직전까지만 구조 설계사가 그 대상동의 구조 동특성 자료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이건 좀 업체마다 약간 시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어도 풍동 실험을 수행하기 직전까지만 주면 된다. 풍동 실험 끝나고 나서 제공해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맞춰서 반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조 설계사가 그 시점에 구조 동특성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여기서 동특성 자료는 아까 질량 분포, 뭐 모드 형상, 그다음 기준 풍화중 정보, 뭐 이런 뭐 주기 정보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거죠. 또 그걸 우리가 다 검토를 합니다. 아까 뭐 그런 베타 값이 잘못 들어갔는지 또 뭐 BD 값을 잘못 설정했는지 그런 거를 또 풍동실험 업체에서는 다 검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외부 협력사로부터 제공받는 거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좀 설명이 됐나요? 일부?
예를 들어서 구조 동특성 자료라고 하시면은 뭐 고유치 해석 결과라든지 뭐 이런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고유치 해석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를 답변 감사합니다. 바탕으로 저희가 풍화중 측정한 거랑 결부를 해서 최종 풍응답을 평가를 하거든요. 네. 한 가지 더 제가 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부산대학교 같이 정말 큰 대규모 실험실이 있는 곳에서는 뭐 지진을 모사하는 실험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진 파형을 그대로 모사를 해주는 진동대가 지진 예, 건물을 가진을 시키는데 이 풍동 실험은 제가 알기로 거대한 터널 안에서 송풍기로 바람을 실제로 이렇게 불어 넣으면서 그 건물 사이사이에 건물 외피에 압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가지고 풍압력을 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터널 안에서 부는 그 바람은 어떻게 모사가 되는지, 뭐 프로파일이 따로 어떻게 기준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정하게 불어넣고 나중에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활용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이 구조 설계용 풍동 실험은 실질적으로 출발한 건 1960년대 중후반입니다. 지금은 이제 9.11 테러 때문에 사라진 세계 무역센터 건물 있잖아요. 네. 그 건물이 제가 풍광화 학위를 받았던 콜로라도 주립대의 서막 교수님과 풍광학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죠.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의 데븐포트 교수께서 그 두 분이 아마 1967년인가 그 세계 무역센터 9.11 테러로 지금 사라져버린 그 건물을 풍동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인 이제 이 건축 구조물의 풍동 실험이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이정표 마일스톤이 되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바람을 이걸 해야 되느냐, 뭐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냐, 유체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유체를 수학적으로 아직 못 풀었거든요. 그거는 네. 공학 쪽에서 푸는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풀어줘야 돼요. 근데 수학자들이 아직 유체의 흐름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못 풀어냈습니다. 에스토크 풀어낸다면, 방정식 같은 걸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CFD라든지 그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정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죠. 하여튼 바람을 이제 이런 풍동 실험을 통해서 그래도 제한적으로 구현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유체에서는 상사 법칙이 있거든요. 실제 50m를 우리가 이 풍동 실험에서 50m를 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모형 자체가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 길이 축적을 우리가 보통은 300분의 1에서 500분의 1 정도의 축적을 일반적인 건물들은 사용하는데 그 축적을 하면 길이가 그렇게 줄어들면 속도도 그거에 상응하게 바뀌고요. 또 측정하는 시간도 상응하게 바뀌는 그런 상사 법칙에 의해서 풍속을 결정합니다. 한양풍동실험연구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렇게 공동주택 뭐 30층에서 뭐 50층 요 정도 규모면 그 건물 최상층 뭐 예를 들어서 400분의 2다. 그러면 400분의 1, 뭐 예를 들어서 뭐 40층이라고 보죠. 한 층당 3m라고 하면 한 120m 남짓되는 거를 40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러면 한 30cm 정도 실제 모형은 30cm 정도 되겠죠. 그러면 30cm 된 게 그 높이에서 풍속이 한 뭐 6m에서 8m 요렇게 합니다. 그것도 이제 요 풍하중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의 특성, 또 풍동 실험의 그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긴 하는데 뭐 보통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속은 줄여서 바람을 불어주고요. 그래서 모든 결과물은 무차원화 시켜서 결과물을 얻어요. 그런 다음에 하중을 평가할 때는 실제 상황으로 다시 좀 속된 말로 뻥튀기 하는 거죠. 뻥튀기해서 실제 이제 하중을 한정하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계측을 하거나 풍동 실험하는 것은 그런 노하우는
뭐 지금 지난 거의 한 70년간 구축된 방법이에요. 서서히 그 불확실성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갔고요. 과거에는 그런 뭐 국제무역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그 실험을 하면 이제 한국말로는 뭐 공탄성 실험, 영어로는 에어로엘라스틱 모델 테스트 요거 할 과거에는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나마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는데 실험 자체가 모형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최근에 빈번한 구조 동특성이 변화에 대해서 그게 대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까? 뭐 풍공학 쪽에서 천재 수십 명이 여러 이론과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공력 천칭 기법. 뭐 저는 용어를 좀 다르게 씁니다. 에어로다이나믹 폴스 밸런스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업체에서나 뭐 논문에서나 보면 하이 프리퀀시 폴스 밸런스 테스트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이제 그 방법이 거의 한 40년간 널리 통용되고 있죠. 굉장히 빠르게 이 모형을 실제 건축물처럼 모형 외형만 만듭니다. 무게, 강성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외형만. 그래서 이 모형은 가볍고 단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제1 원칙은 가벼워야 됩니다. 단단하게. 이 건물 안에 뭐 그러면 층별 뭐 질량 정보가 있나요? 뭐 타이어 프레임이 있나요?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거의 전도 모멘트만 측정하는 이게 이제 풍동 실험이고요. 풍동 실험은 뭐 자동차에서도 쓰고 항공기에서 쓰고 하는데 건축물 풍동은 조금 아까 자동차나 뭐 항공기랑 좀 다르게 이 경계층 바람을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임의적으로 바람을 붑니까? 그건 아니고요. 과거에 아까 제가 1960년대는 뉴욕 같은 데서 맨하탄에 초고층을 풍동 실험한다. 그러면 대상 사업지에서 거의 반경 1km? 한 1km 다 아니죠. 거의 한 5km? 거기에 있는 모든 주변 건축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풍동 실험하는데 내가 볼 때는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실무에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나무 정육면체 아니면 어떤 나무 조각 같은 거를 앞쪽에다 다 깔아놨거든요. 그것이 그런 인접 건물의 형상을 등가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난류 성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까 지표 면적도 전 세계 기준에 뭐 지표 면적도 구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 구분에 맞는 풍속이 높이별 분포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재현해서 요 풍화중 하는데 바람을 불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분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채팅방에다가 글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마이크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아마 제가 아직 너무 어렵게 혹시, 했나 봅니다. 아니, 난 아직 혹시 질문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궁금한 거 그럼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예. 보니까 모델도 직접, 한양풍동에서 직접 만드시는 것 같고, 또, 네, 저 계측 장비 1024채널이라고 하는데, 한 20개 채널만 설치해도 매 실험체마다 설치해도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저걸 다 설치하고 실험하고 분석하시고 보고서 리포팅까지 하시면 정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혹시 이 풍동 실험을 의뢰할 때부터 마지막 리포팅까지 그리고 뭐 어떤 풍력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 정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예, 뭐, 예리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 풍동 실험을 하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이 주변 건축물 정보 다 모델링해서 만들고요. 또 대상 건축물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 1024 채널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음, 요 외장재 실험에서 아파트가 아까 1024 채널에서 나오는 거를 다 측정을 못 합니다. 이 모형이 축소모형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250개 내외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한 4개 동을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뭐 실험 이 소요 기간 이게 어느 정도냐? 음, 뭐 동수가 몇 개냐 다를 수 있어요. 한 개 동부터 뭐 저희가 경험한 거는 한 개 동부터 34개 동까지는 해봤어요. 그럼 한 개 동을 할 때는 저희가 구조 설계사한테 그 주골조 설계형 풍화중을 제공하는 게 한 5주에서 6주면 제공 가능합니다. 한 개 동 하면. 그리고 어떤 대단지, 뭐 공동주택인데 진짜 굉장한 대단지다. 그래서 뭐 30 몇 개 동이다. 그러면 주골조 설계형 풍화중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게 한 12주 내지 13주 후에 제공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왜냐하면 모형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실험도 여러 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되고요. 최종 보고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조 설계사와 저희가 풍화중 결과를 제공하고 구조 설계사가 반영을 해서 뭐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또 수정 사항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보통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구조 설계사한테 풍화중을 제공한 시점부터 뭐 한 2주 아니면 3주 이내에 최종 보고서는 납품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길게 걸리지는 않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건설 사업이 이 풍동 네. 실험이 들어가는 시점 자체가 전체 설계 기간에 이제 막바지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시간을 이제 많이 속된 말로 까먹은 거죠. 뭐 설계를 변경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설계 기간이 많이 이제 흘러가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착공은 목표를 설정했고 풍동 실험은 그 전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풍동 실험 업체한테는 좀 더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풍동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양질의 풍화중을 뽑아내려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긴 하죠. 그래서 저희는 뭐 좀 그거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좀 노력 중이긴 합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사항 없으실까요? 이게 질문 질문이 없으시니까,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완벽하게 네. 이해했거나 아니면 이제 취침 모드로 들어갔거나. 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된 시간이 4시 반까지였는데요. 이미 딱 4시 반이 딱 되어버렸네요. 오늘 세미나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뭐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뭐 질문은 없었지만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또 한국풍공학회에서 또 야심차게 준비한 또 웨비나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까 예, 명함 공유해 주셨는데, 혹시나 이거 끝난 다음에 뭐 연락이 가도 친절히 답변해 주시는 거죠? 예,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명함 한 번만 다시 공유해 주시면, 네,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빨리 사진 찍어 가시죠.
네, 그리고 저희 이 오늘 세미나는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아직 조회수가 저조하긴 한데 유튜브에다가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또 업로드한 주소도 나중에 공유 드릴 테니까 어, 나중에 심심하시거나 아니면 혹시 필요하시거나 정말 실무하시는데 필요하시면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임준택 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십시오.